일본 주가가 하루 만에 7.3%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아베노믹스의 저주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 혼탁한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주가가 7.3% 무려 114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 지난주에 국제금가 폭락하면서 네. 앞으로 이런 그 사태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특정 분의 쏠림보다는 균형을 가져가고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일본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본의 주가가 하루에 선진국 증시가 네. 신흥국 증시도 아니고 선진국 증시가 하루에 7.4% 폭락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상 그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굉장히 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그 어떤 실망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작용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100일엔대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인과관계를 그렇게 모르느냐.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 않는다면 사실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야지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엔화가 네. 강세되느냐 이런 측면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의 그 엔저가 무리한 경제 여건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103엔 정도 올라갔다 보니까 실망하면 제자리고 한다. 제자리는 뭐냐? 일본의 엔화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엔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벌써부터 중국의 경제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아베노믹스의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많이 봤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의 저주다 이렇게 용어가 나올 만큼 그렇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가 우리나라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아베노믹스의 그 저주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예. 중국부터 나온 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대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폭락을 두고 일본 경제상 같은 경우는 주가 급락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던데요. 사실 중국에서 말씀대로 이거 아베노믹스의 저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특별한 이 주가가 급락한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아베노믹스를 무리하게 추리한 입장에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 네.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래도 예. 시장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 아베노믹스 우려하면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더 확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제금리 시장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일본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버냉 기행장의 그 출구 전략 뭐 한다 안 한다 이게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립 서비스 자체가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런 것이 글로벌 증시에 반영되면서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은 뭐든지 액션을 취해야 이게 출구 전략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를 추진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나온 것도 이미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 투자자분과 시청자분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송에서 낮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걸 덮으면 안 됩니다. 출구 전략의 추진 가능성이 낮다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얘기하는 자체가 출구 전략 시작이다. 이것이 시장에 받아들여서 예.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 요인이 단초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는 13이 이렇게 같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틀 전에 일본의 국제금리 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중국의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는 역시 이러한 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국채금리가 어제 1%를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서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서 가장 아킬스건이 지금 국채금리거든요.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하루 만에 7% 이상 폭락되는 이런 사태를 맞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 주 원인 국채금리 급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 통해서 국채금리 급등하는 것이 결국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 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 여러모로 은행 부실 걱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사실 어제의 그 일본 주가 급락에 대해서 네. 양적 완화 정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양적 완화 정책 처리에 대해서 소위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시는 시각이 있는데요. 출구 전략 얘기하면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 강세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달러 강세에서 엔화가 더 약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가 아베노믹스에서 어떤 실망감을 더 확산시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달리 해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원인을 보다 그 정확하게 지적할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국채금리 급등하는 얘기가 더 크게 작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까 했을 때는 아마 이틀 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지금 230%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그 이자 부담 상환과 국채의 이렇게 규모 간의 국가 채무 규모 간의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일본 입장에선 그동안 우려했던 그 아베노믹스의 잠복된 요인 중에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더 시장에 과시화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어차피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엔저가 되는 게 아니라 엔저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엔저가 있는 상태에서 내수가 가뜩이나 침체되는 상황에서 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민간 소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타나서 일본의 그 경기 회복, 아베노믹스의 가장 궁극적 목적인 경기 회복에 역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사실 다른 요인과 겹치겠다는 가장 큰 요인은 이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버냉키 회장의 예. 출구 전략 시사 발언을 그냥 인과관계를 맞대응식으로 이렇게 일본 주가를 급락하는 모습 보면 사실 다른 국가도 똑같이 이렇게 주가가 1%, 2% 하락했지만 왜 일본이 7% 이상 급락하는가 하는 이 요인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 문제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본도 강력하게 일본의 증시를 끌어올리는 아베노믹스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다른 국가보단 출구 전략의 영향이 적었을 겁니다. 예. 근데 출구 전략 놓고 볼 때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1에서 2% 떨어졌는데 7% 이상 급락했을까 하는 이 요인을 보면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일본의 국채 금리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키기 때문에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자꾸 일본의 국채 금리 얘기를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급락을 계기로 인해서 아베노믹스의 5가지 함정 본격적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5가지 함정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그런 각도에서 아베노믹스의 저주가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신사참배든 영토 분쟁이든 또 최근에 뭐 731 얘기든 뭐든 이렇게 해서 다른 국가의 그 반발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어제 7.3%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속시원감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제관계라는 게 아무리 공정성 따르고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공정치 못한 행위를 일본에 했을 때는 예.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좀 부메랑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저주 얘기가 제가 오늘 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합니다는 사실 평상시처럼 격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걱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게 방송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일본판 멀로주의다 불릴 만큼
책에 보면 아베노믹스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역시 국수주의 함정에 대한 일본의 정부, 아베 정부가 빠지는 국면을 단적으로 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들어서 일본의 무역 수지가 한 8천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8천억 엔요.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화의 약세가 되면 수지 증가하고 수지 증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본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더 커질까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수출입 상품이 품질 기술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엔화 약세가 이렇게 도모할 때는 마샬 러너 컨디션의 탄력성 구조가 1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바로 뭐냐, 오히려 엔저가 되면 될수록 무역 수지가 커지는 상태에서 4월 달에 무역 수지가 엔저인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더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제이커브 함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7.4% 3% 폭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외국 자본의 일본 유입이 주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외자의 대이탈, 이것이 결국 엑소드 현상 함상. 어제 7.4% 폭락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지금 우려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폭락에도 계기에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한데요. 엔화가 무력에 약세가 되다 보니까 내수 업종들이 지금 대장성 앞에서 오히려 시위를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경기 회복의 실패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 회복의 실패가 되지 않을 때는 믿었던 데서 화끈하게 믿었던 국민의 지도가 70% 이상 화끈하게 믿었던 데서 만약에 경기 회복을 안 해주면 자민당 정부가 더 어렵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좀비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이렇게 7.3% 폭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함정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해외 자본의 대이탈, 엑소더스 함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증시적 측면이기 때문에 이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엔화 자금의 이탈 문제, 이 문제가 아마 어제 그 폭락을 계기로 해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그동안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큰 배경 중에 외국 자본은 뭐냐? 일본의 펀더멘탈 경제 여건이 개선돼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경기 침체하에 일본의 엔화 강세가 풀리다 보니까 체리피킹 차원에서 들어간 거지. 일본의 경제 구조가 뭐 기업들 실적이 개선돼서 그다음에 일본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돼서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약화될 때는 바로 자금 빠진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의 체리피킹적인 차원에서 들어갔던 외국 자본도 어제 폭락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되고 일본 주가가 떨어지면 예. 진행 자본도 일본 분이라면 일본 내에서 자금을 투자할 유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국제금리 시장에서 NKD 자금 이렇게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는 기관들한테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좀 따가운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 NKD 자금 얘기가 뭐 이렇게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먼저 얘기했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련된 기관에서 금융연구원에서는 NKD 자금의 가능성이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같은 문제에서 정부와 또 정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민감할 때는 정부에 관련된 기관은 항상 신중한 보고서를 좀 내놓기를 좀 바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보면 일본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되면 엔캐리 자본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기대 실망감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또 일본의 자금들 와다나베 분의 엔캐리 자금의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태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목적으로는 경기 회복 문제에서 자본 이탈 문제는 엔티웨스펙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경기를 더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의 공동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이 어제 일본 주가의 폭락을 계기로 해서 예.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주목해서 앞으로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저 정책의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미 이제 일본의 그 경제상이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상 올라가는 것을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벌써부터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청자로부터 한국경제TV의 국제금융 컨퍼런스 얘기가 얼만큼 중요하길래 자꾸 홍보하느냐 해서 따가운 건 눈총을 보였습니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국경제금융 컨퍼런스를 보면 지금 같은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마 사전적인 예방책을 감을 갖고 투자를 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근거가 나왔던 하마요시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로 갔다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기관에서 사실상 금융 컨퍼런스인가 얘기할 때 참석자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고심을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한국경제TV 것처럼 증권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자들, 시청자들한테 사전에 안내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을 모실까,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같은 거, 또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 가능성, 참여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 속도 조절, 아베노믹스의 속도 조절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했죠.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 가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120엔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우리가 아마 2주 전서부터 엔달러 환율은 앞으로는 급속한 엔저 국면 시나리오 1, 트랙 1 그 다음에 지금 수준 가는 시나리오 2, 트랙 2 문제 다시 엔달러 환율이 90엔 정도 가는 트랙 3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은 이번에 주가 폭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엔달러 환율의 뉴욕 증시에서 혼란스러운 국면 이렇게 볼 때 그때그때에 따라서 트랙 1, 2, 3가 그때그때 반복되는 소위 머징술 단계에 지날 것이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지는 상태에서 사실상 외환시장이 상당히 혼탁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엔저 속도 조절론과 함께 또 제기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이제 수정 가능성인데요. 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수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반비 관계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채 가격도 지금 폭락한 상태입니다. 주가도 폭락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를 세계 화살로 많이 비유되는데요. 이 아베라는 분이 가장 신봉하는 것이 1500년대에 일본 영주였던 고리라는 사람의 아마 시청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영주가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두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세 아들 때 화살을 줬습니다. 화살을 줘가지고 부러뜨려라 했으니까 쉽게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그거가 있고 나서부터 세 개 화살을 각 아들들한테 똑같이 줬으면 세 개씩 부러뜨려봐라. 안 부러진다. 이게 유명한 세 개 화살이 과거 1500년대 일본 영주의 고리의 세 개 화살 교훈이거든요. 이것을 신봉했던 것이 지금 아베노믹스의 세 개 화살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 화살을 묶고 가는데 세 개 화살이 뭘까 했을 땐 엔저라는 금융 완화라는 화살 하나. 두 번째는 재정 정책 측면에서 보완하는 하나 화살. 그리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세 개 화살 이건데요. 이게 동시에 묶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아베노믹스가 저주다. 아베노믹스가 저주다. 이런 용어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이런 균열을 보이는 초기 단계에 결국은 아베노믹스에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저에 따라서 수출 부분의 기업들이 채선성이 확대된 것을 지금 일본의 임금 근로자 임금으로 연결돼서 내수로 확대된 요 문제에서 노사정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요 문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엔저에 의해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완해야 되는데요.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이자 급등과 국채 채무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 일본 입장에서는 뭐 간전 정책이든 뭐든 다른 제3의 정책이 이렇게 보완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든지 내부적으로 내 얼굴이 제대로 잘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정형수술을 해봐야 나중에 큰 후유증을 갖는다. 일본대 아베의 엔저 정책도 일본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펀더멘탈 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쪽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부작용을 노출한다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된 상태에서 중이염, 중수입사건 같은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제발 증시가 좋다 보니까 그쪽에 쏠림 현상 이런 측면에서 일본 주식이나 일본형 펀드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추천하는 금융사들이 많았는데요. 제발 쏠림 현상은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가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 주가 7.3% 대폭락 시사한 바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